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소방관부 문제 오늘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들을 쭉 풀어볼 거고요. 리더십부터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4장 인사행정론, 3장의 조직론에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21번하고 22번 두 개의 문제 특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풀어봐 주시고 해설지의 내용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리더십에 관련된 학자들 제가 항상 3차원적 리더십 이론, 다시 얘기해서 상황론 리더십 이론 나오면 상황 변수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소방관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상황 변수 다 기억하신다면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답은 고르실 수 있거든요. 1번입니다. 피들러의 리더십 유형. 리더십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피들러는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서 이 리더와 부와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황 변수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시겠지만 과업지향적인 리더, 그 다음 인간지향적인 리더. 이렇게 두 개로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한 다음에 리직과 기억하세요.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 그 다음 직위의 권력, 그 다음 과업구조. 세 가지의 상황 변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문제의 정답이 딱 1번으로 나오는 건 너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허쉬와 블렌차드는 공식적인 권위체계, 작업 집단의 특성, 이런 것들로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했던 학자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허쉬와 블렌차드는 딱 하나, 부하의 성숙도라는 변수에 따라 지, 설, 참, 위, 지시적, 설득적, 참여적, 위임적 리더십의 형태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은 허쉬와 블렌차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3번입니다. 하우스 에반스 리더는 의제 결정이 필요한 의제 특성에 따라,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의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에게 허용해야 할 참여 정도를 결정한다? 이거는 하우스 에반스의 리더십 이론은 아니죠. 하우스 에반스의 리더십 이론은 아시겠지만 경로, 목표,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의 형태가 크게 네 가지인데 이들이 뭘 만나느냐? 상황 변수로 특과 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구조를 만납니다. 리더십의 형태에 따라 여기 지금 보시는 부하의 특성, 과업의 구조가 결정이 되면 이게 부하의 동기를 자극하죠. VI1을 자극해서 이들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일을 해가는 정도를 설명했던 이론이 하우스 에반스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리더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제의 특성, 우리가 어떤 의제를 현재 해결하느냐에 따라 구성원에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건 하우스 에반스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이론이 바로 블룸과 예튼이라는 학자의 리더십 이론입니다. 우리 일행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이론인데요. 요거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이론의 이름이 뭐냐면 리더 참여 모형입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그대로예요. 의제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달라진다. 항상 늘 동일한 루틴의 참여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제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리더는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델인데 이게 어쨌든 소방직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하우스 에반스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부하가 가지고 있는 성숙도에 따라 6가지의 리더십의 형태를 제시한다.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했던 학자는 허쉬와 블렌차드 2번의 학자고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4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하지만 일단 블룸과 예튼이라는 학자가 등장을 했구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바스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 성과에 따른 보상, 예외적 관리 아시겠지만 요거는 변혁적 리더보다는 교환적 또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교환적 또는 거래적 리더십의 어이구 지워졌네요.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교환적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주장으로 옳은 건 1번인데요. 이 문제는 그냥 1번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특히 블룸과 예튼이라는 학자, 네, 일반 행정직에선 출제가 안 됐지만 뭐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색다른 내용들이 최근에 계속 네, 여러 직렬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21번,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현재 3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기술, 실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맞죠?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맞고요.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
국민의 행정 접근성 등을 강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제도가 될 수 있죠. 인사행정의 민주성 확보는 사실 실적주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사회적 형평성이나 국민의 행정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로서 언급되는 인사행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계급제, 일반행정가주의, 맞죠? 자, 1883년에 제정된 펜틀더법은 독립적인 연방인사위원회의 설치, 공개 경쟁시험, 경쟁 채용시험 원칙,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입니다. 자, 23번 들어가 볼게요. 23번 보기에 해당하는 법률로 옳은 것. 자, 지금 보기가 딱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2021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요 내용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환수, 직무상 비밀 등은 이용 금지,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최신 법률 아시겠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입니다. 정답이 되는 것 3번이죠. 그래서 일단 재정 연도의 내용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 내용,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주요 내용에 그거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환수,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퇴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사실 이런 조문들은 다른 법률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그니처가 얘하고요. 예. 들어가게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제가 유튜브로도 한번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갖고 계시는 기본서의 내용을 보시면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아주 가볍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도표식 평정 척도법과 중요 사건 기록법의 단점을 보완한 평정 방법입니다. 직무 분석에 기초해서 직무와 관련된 주요한 과업들을 선정한 다음에 과업의 행태를 씁니다. 쓰고 난 다음 가장 좋은 과업 행태.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과의 협조라고 얘기한다면 부하 직원과 매일매일 논의한다. 부하 직원과 일주일에 한 번만 논의한다. 부하 직원과 논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행태를 쓰고 그 행태의 등급을 씁니다. 요 행태는 3점짜리 행태, 요 행태는 2점짜리 행태, 요 행태는 1점짜리 행태, 요렇게 등급을 매기는 형태. 이런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은 행태 기준에 대한 평정 척도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은 지금쯤 한 번 더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근무 성적 평정 방법 요거 제가 유튜브로도 국가직 대비해서 촬영한 영상들이 있으니 한번 검색을 해서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기본서의 내용들 통해서 설명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기본서 한번 꼭 더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해당하는 타당성. 직무 수행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시험의 타당성인 것 같아요.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이니까요. 시험 성적과 시험을 통해 예측하고자 했던 것. 직무, 근무 성적이겠죠.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의 수차에 따라서 동시에 재직자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면 동시적 타당도, 그리고 합격자를 상대로 앞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근무 성적을 파악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면 예측적 타당도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의 타당성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타당성, 바로 기준 타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의 타당성은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기준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렴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뭐 그렇게 문제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외적 타당성은 정책 평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반화에 관한 타당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5번의 문제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일주일 정도 소반간부 문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좋은 문제가 워낙 많아서요. 제가 수업 시간 이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면서 칭찬도 많이 하고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꼭 활용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해경 간부 문제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